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540분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저희 월요일과 수요일은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한 분이 바뀌셨죠? 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으론 변호사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료계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동안 반대해왔던 그 수술실 CCTV 의무 화법이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통과가 된 후에도 지금 의료계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자, 이 법의 처음에 취지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료계가 또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 논의가 2014년도에 이제 마취 상태로 수술을 하는 환자가 있는 그 성형외과의 수술실에서요. 네. 그 의료진들이 생일 잔치를 한 그런 영상이 유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심화가 되었고요. 예. 또 이후에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라든지 의료실 내에서 어떤 성희롱,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네. 거나 아니면은 의료사고를 이제 은폐하려는 시도가 또 있었잖아요. 네. 신생아를 출산 직후에 의료진의 과실로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영상이나 아니면 의료 기록들을 의료진들이 조작을 하려다가 나중에 다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의료진에 대한 그런 신뢰를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수술실에다가 이 CCTV를 달아서 그냥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자. 네. 이런 논의에서 처음에 법이 시작이 된 되었던 거군요. 건데, 네. 이제 환자 단체 측에서는 그 수술실의 폐쇄성이라든지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의료진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이나 인격권 그리고 의사가 소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 나와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가 네. 6년 만인 어제 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의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환자들의 건강권, 인격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또 환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유예 기간을 2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3년 8월 정도가 돼야 사실상 예. 이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유예 기간 2년 준 게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그 기간 중에는 의료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단체에서 이런 부분 반발하고 있는데 좀 더 공감을 제가 하는 편이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의료사고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보고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해 5월에 인천의 모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수술을 한 사례가 적발이 됐었고, 자,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 광주에 있는 한 사업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한 번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대리수술에 나선 정황이 나서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네. 그리고 지금 2016년 5월에 발생했던 성형수술을 받던 20대 남성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른바 고 권대희 씨 사건에 관해서 이 CCTV를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본 기자가 묘사한 장면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이 CCTV를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기자가 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취재를 하니까 이걸 보여줬다 봐요. 네. 죄송하지만 조금 묘사를 하자면 성형외과 수술실 바닥에 피가 흥건한데 의사가 없고 다 간호조무사만 있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과다출혈이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수술실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에 직접 본 기자가 쓴 기사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 모 병원의 수술실 CCTV를 봤더니 의사 대신 의료기구 영업사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받은 49세 남성이 척추신경이 주요 부분이 손상돼서 대소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상황. 네. 근데 그나마 이거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라던가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기소나 판결에 갈 네.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그렇죠. 거지. 만약 이게 없었다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으며, 그럼요. 특히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유가족이 알 수 있냐는 예. 거죠. 그래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것이 몇몇 사례를 갖고
전체를 범죄자인 양 취급한다라고 하지만 전체를 범죄자인 양 취급한다라는 관점보다는 환자의 말씀해 주신 정보가 너무 비대칭성 한쪽만 알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의료 소송에 들어갔을 때도 이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통과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이고요. 네. 이제 CCTV를 언제 설치하냐? 수술실 그렇죠. 안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가능하다 이런 법 내용이 있고 네. 또 비용 문제군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을 하고 만약에 의료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녹음도 가능하도록 가능하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촬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있더라도 요청이 있더라도 예. 응급수술이라든지 음. 고위험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열람도 이제 내가 환자가 수술 끝나고 그냥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재판이라든지 어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어떤 요청을 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가능하군요.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네. 그 수술 장면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개인의 신체적인 내밀한 부분이 노출된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뭐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예.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굉장히 좀 세게 법정 형량을 세워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아까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2023년에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유출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예외 조항도 있고 열람도 보니까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그 회의록을 국회 회의록을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치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외 조항을 둔 거나 이건 의료계 조항을 일본 반영을 한 거고요. 네. 유예 기간이 2년이나 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저는 오히려 의료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어떤 환자나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 또 의사의 직업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의 의견을 구한 바가 있더라고요. 국회 회의록에 나오는데 인권위에서 2020년 3월 11일에 20대 국회에서 이런 관련 법안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한테 발송한 내용인데 예. 말 그대로 인권에 부합하느냐 봤더니 일단 촬영 여부에 대해서 환자 측의 동의 의사를 묻어라. 그리고 환자 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 촬영하도록 한다는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국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내용이 전달이 되고 검토가 된 법안이고요. 또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작을 금지하는 방안, 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는 좀 30일 법안이 이상.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냐 그것도 아니죠. 경기도에서 2018년 일부분 이미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법안을 환자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유예기간 2년 길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라는 직업이 참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거라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법 개정안 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리 수술이라든지 무면허 의료 행위나 의료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특히 마취가 되어 있다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알려고 한다고 해도 그 병원 그렇죠. 측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소송을 하거나 어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하는 편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법이 시행될 때까지 2년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만들어진 법이 과연 완벽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제 무조건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네. 물론 무면허 사고라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대리수술 문제는 네. 근절이 될 수 있겠지만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신경이라든지 정말 좀 내밀한 뭐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고난이도의 작업인데 그것이 CCTV의 설치만으로 의료사고의 증명할 수 어떤 있겠는가?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 우려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유출에 대해서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을 신설을 해두었지만 그렇죠. 이거는 사후적인 어떤 형사 뭐 처벌인 것이고 예. 나중에 이게 민사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또 물을 수 있는지 이것을 설치를 지원한 국가나 지자체에 물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 해커를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출이 됐을 때 우리가 요즘 성범죄 특히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유출됐을 때 그 피해자들은 정말 네. 그 피해를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 제도라든지 해결 제도가 아직 법에 마련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네요. 처벌만 있고 예방이나 그 이후에 구제 대해서는 절차나 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입법도 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 위축될 우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처음에 왜냐하면은 비해서. 우리가 네. 이런 건물들이나 아니면 도로에 CCTV를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도 침해된다라고 예.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봐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CCTV들이 지금 설치가 의무화가 그렇죠. 되어 있는데 예. 맨 처음에 그게 도입될 때도 그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게 교사들의 과도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법이 시행되면서 이런저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는 현재 사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필요하다.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법이 제정이 되었고 2년이란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조금 더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을지 그것을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이지만 보완을 2년 안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교수께서. 제가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병원협회는 계속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근데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있더라고요. 네. 대한한의사협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찬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수술실 내 사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도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해봤으니까 예. 의견 청취를 했는데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 해보니까 예. 이게 경기도 어떤 산하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곳은 할 수 있지만 민간은 어떻게 강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나 또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예. 자율에 의존해서 기다리기보다는 환자들이 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법제화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남아있는 또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보완이 될지 현재적으로 또 시행되면서 또 차후에 논의돼야 될 문제들이 없을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에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당내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전혜연 교수께서. 예, 국민의힘의 이 대선 버스, 대선 열차가 드디어 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8월 네. 30, 31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건데요. 모든 후보, 이제 10명이 넘는 후보가 다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한번 후보군을 추립니다. 그렇죠. 1차 컷오프. 두 번째는 4명 정도로 또 줄여요. 그렇죠. 2차 컷오프. 근데 이 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여론조사를 이제 일부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 컷오프에서는 여론조사가 100% 반영이 되고요. 1차에선 2차 컷오프는 70%, 최종 후보 선출에는 50%.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당원, 대의원 이런 비율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퍼센트가 사실 100%면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각 후보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당초에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건 아니건 그냥 모든 응답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른바 서병수 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네. 경선준비위원회가 아닌 성관위가 출범해서 정홍원 성관위원장도 임명의 상태인데 정홍원 위원장이 이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주장하는 바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를 과연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 역선택이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기에 좀 약한 사람 찍어준 이런 게 역선택이죠.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론조사의 왜곡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경선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이것도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경선 룰을 흔들려고 하냐. 그리고 특정 후보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의심 기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 끝장난다. 사퇴해라. 선관위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정홍원 선관위원장에서 비판하면서 심판의 독선은 심판 경질 사회가 될 수 있다. 강하게 반발한 상황입니다. 경질을 지금 언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차 컷오프 기한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따라서 도대체 어떤 조항이 룰이 마련될지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들 반응하는 것 같고 과연 이번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역선택 방지 조항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큰 선거를 앞두고 한 번은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한 말씀씩 좀 들어보죠.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역선택을 그게 방지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걸러질지 좀 의문이에요. 아까 기자님께서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를 해서 민주당 당원이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민의힘에서 조금 약한 후보를 고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민주당의 그런 여론조사는 배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면 내가 정말 그거를 좀 방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죠. 충분히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걸러질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걸러질 거냐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잖아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좀 매력적인 후보를 뽑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의 대표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론조사의 비중이 1차 때는 이제 100%가 들어가지만 2차 때는 70%, 3차 때는 50% 이렇게 비중이 줄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혜영 교수께서? 저는 이게 당대표 선거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선거라면 좀 그런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이라면은 결국은 본선에 나가서 이길 사람이 누구이냐를 지금부터 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또 넣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확장성이나 중도라든가 민주당 지지층에 이걸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의 지지층만 받는 사람을 뽑으면 본선에서 오히려 예기치 못하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신문이 일단 12명 정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선택 방지 조항 있어야 된다라는 후보는 2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뭐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답이 오거나 아니면 뭐 선관위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안이 그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당시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비전 발표회를 봤거든요. 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하도 예. 궁금해서. 근데 사실 대선 후보들의 비전 발표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실했어요. 네. 대다수 언론에서도 좀 비판이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콘서트장에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 이제 가수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했는데 좀 노래를 잘 부를 생각을 해야지. 노래는 못하면서 네. 심사위원들 뭐 문자 투표를 몇 네. 명으로 하냐, 뭐 심사위원들 몇 명 하냐, 이거는 뭐 이제 본인들의 당리당략적인 문제이고 네. 일단 그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 앞에서는 좀 노래 실력을 가다듬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좀 그런 쓴소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죠. 앞으로 또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대선 경선의 그 과정에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